소리가. 자, 재훈아, 조용히 해. 네. 자, 여러분. 네, 이번 시간, 네, 고려 정기 정치 중에서 이제 후삼국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이후에 이제 태조 왕건이 어떻게 나라를 건국하고 이끌어가게 됐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할게요, 여러분. 네, 3시 41분. 아, 이거부터 하는데. 자, 고려 전기의 정치 파트입니다. 네. 자, 후삼국 시대의 전개부터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후삼국 시대, 그 다음에 신라 말 시대, 이때 하면 이제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크게 등장합니다. 이제 호족이라는 세력들은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큰 세력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의 성주나 장군을 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류는 다양하게 있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 호족들 중에서 특히 잘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하나가 이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라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이제 이 고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후고구려를 중심으로 했던 궁예와 왕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에서 궁예, 견훤, 왕건 이렇게 돼 있죠. 점점 머리숱이 많아지는 느낌이 나만 그런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왕건은요 후기에 이 고려는 좀 열세였어요. 상대적으로 이 후백제가 초반에 굉장히 강성했었습니다. 예, 후백제가 초반에 강성했었는데 우리 고려에 이 송악을 이제 고려가 원래 수도가 철원이었다가 이 송악으로 옮기거든요. 송악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송악이 한강 그다음에 여기 생각이 안 나요. 임진강 이런 거랑 가까워요. 그래서 강을 통해서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거든요. 그 왕건이 송악수 출신이었고 이 궁에는 초기에는 이 왕건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왕건을 이용해서 바다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만 색깔이 좀 다르죠? 뭐냐면 이 송악으로 왕건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후복제의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원래 같으면 후백제랑 고려가 싸우면 여기서 맨날 싸웠을 거 아니야. 이쪽 영토에서. 근데 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고려가 다 먹어버립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후백제는 조금씩 열세에 빠지게 되면서 고려가 점차 힘을 기르게 됩니다. 한번 왕건은 이쪽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정치적인 입지가 올라가고요. 나중에는 이 폭군 신세와 같이 몰락하게 됐던 이 궁예를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고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 보통 고려를 건국한 년을 우리가 918년이라고 하고요. 이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겼다가 다시 궁예가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거든요. 여러분 철원은 우리 남자친구들 나중에 군대에 많이 갈 겁니다. 다시 왕건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이 송악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한편 이 고려와 후백제가 어떻게 싸웠는지도 우리 몇 가지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가 여러분 공산 전투입니다. 공산 전투. 공산은 지금 여기 경주 위에 있는 이 대구 지역의 대구 팔공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팔만 좀 지어보면 공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산 말고 고창 전투가 있습니다. 이 고창은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안동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고창 이 두 전투를 거쳤는데요. 이 공산 전투에서는 고려가 졌어요. 그래서 백제가 잘 나갔다가 이 고창 전투에서는 고려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슬슬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정작 백제가 멸망한 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어서 뭐냐면 이 견훤이 나중에 나이를 먹었네요. 그래서 60대, 70대가 되면서 이 견훤의 아들들이 또 여러 명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연개소문 아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견훤은 넷째 아들인가 금강이라는 친구를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 아들이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아빠인 견훤을 어디 절에다가 유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어디 절에다가 감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훤과 견훤 아들이 서로 대립을 하는 구도를 낳게 됩니다. 네, 그 와중에 견훤은 역시 왕년에 쌈자라는 일진이었기 때문에 부하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고려로 탈출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견훤 입장에서는 원수 국가에 자기 아들한테 통수당하고 항복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 견훤의 협조를 받아서 고려는 후백제를 흡수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백제를 먹기 딱 1년 전에는 신라가 알아서 고려에 항복을 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신라의 경순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순이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특이한데 수운하고 공경한다는 뜻이거든요.
시분하게 공경하면서 고려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려랑 후백제랑 싸웠던 전투로는 1, 2천 전투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전투 이름이 이 전투의 결과 결국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됐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1, 2천은 지금의 이 대구 위에 구미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전투가 몇 개 나와요. 공산, 고창, 1, 2천 이렇게 나오죠. 네, 공산에서는 고려가 졌다. 그다음에 고창에서는 고려가 이겼다. 자, 1, 2천에서도 고려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공고일, 공고일. 자, 여러분 이게 공고가 뭐예요? 시험이 나면 그 시험을 본다는 공고를 때리죠. 그 공고가 나타나는 날을 공고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고일, 공고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삼국을 고려가 통일하게 되는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저씨, 가장 머리숱 많은 아저씨가 승리를 했다. 머리숱은 승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편 여러분 고려는요 단순히 후백제랑 신라만 통일한 게 아니라 이 북쪽에서 내려온 발해 사람들도 포용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발해가 누구에서 멸망당한다 그랬죠? 거란에 의해서 926년경에 멸망을 한다 그랬죠. 네, 이 발해 사람들이 거란에 밀려서 고려로 들어올 때 고려가 역시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발해 대씨를 고려가 수용하면서 우리 태진아가 됐다라는 태진아는 실제 태신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태조의 정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영토상 봤을 때 지금 태조가 나중에 북진 정책을 펼쳐가지고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이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거든요. 여기는 청천강, 네, 이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고구려의 영토도 일부 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 태조의 정책 중에 여러분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왕건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호족들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호족들을 탄압을 하거나 호족들이랑 싸우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이 호족들을 회유하고 호족들이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왕건은 대표적으로 요거거든요. 성씨 이야기라고 했는데 우리 안동에 가면 이 삼태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 명의 어떤 성씨의 시조를 모시는 절이거든요. 어떤 시조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알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알겠어요? 이 사람 알겠어요? 그 사람 알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 잠깐만 이 선생님도 본지 좀 오래돼서 좀 헷갈리는데 장기하죠. 네, 안동 장씨 그다음에 여러분 권유 장군이죠. 안동 권씨, 안동 장씨, 안동 권씨 네, 하나 더 있는데 안동 김씨 네 이렇게 아마 헤이즈도 이 성 중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만든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이 세 명의 성씨가 우리 앞서서 고려가 백제를 이겼던 전투 있었죠. 뭐였어요? 공고일 중에 뭐였어? 고랑 일이었죠. 그중에서 이 고창 전투에서 원래는 태조 왕건이 거의 지기 직전이었는데 이 세 성씨, 이 안동 지역에 사는 이 세 사람들이 도움을 주니까 왕이 너무 이뻤던 거야. 그래서 얘네한테. 근데 얘네가 원래 성씨가 없었거든요. 옛날 사람들 원래 성씨가 없었어요. 다들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한테 김씨, 장씨, 권씨의 성을 하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씨를 부여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 이게 왕건의 호족들을 포섭하는,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였죠. 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유럽 간 호족과 혼인 관계도 형성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러분 요거는 아까 우리 백제 발해가 고려로 들어오는 거 말씀드렸고, 네, 요겁니다. 여러분 이제 왕건 같은 경우 거의 뭐 진짜 왕건이에요. 이름값을 해요. 니값을 합니다. 뭐냐면 왕건은 부인이 29명이었어요. 네. 실제 왕건의 모습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아주 대단하시죠?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하신데 왕후가 29명이었고 여기서 이제 낳은 아들과 딸도 엄청나죠. 왕건이 이렇게 많이 결혼을 한 거는요. 호족의 딸들을 거의 자기의 이제 아내로 이제 맞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건이 뭔가 변태다, 뭐 이렇게 여자를 밝혔다 이렇다기보다는 호족들을 자기의 편으로 들이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맺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토지도 주고 관직도 주고요. 그 다음에 사심관 제도, 그 다음에 기인 제도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사심관, 기인. 이게 뭐냐면요.
기인은요, 호족들한테 이제 회유를 했어. 근데 호족들 믿을만 해, 믿기 좀 어려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군사력이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 뭐냐면, 호족의 자제 중에서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을 중앙의 계경으로 불러들여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포로로 두는 겁니다. 이걸 바로 기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로, 일종의 포로예요. 사신가는 뭐냐면요, 이 지역 있죠, 지역.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나랑 친한 호족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순왕이 왕건한테 항복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경순왕이 원래 다스리던 곳은 신라의 경주 지역이잖아. 그래서 이제 왕건은 어떻게 했냐면 이 경순왕이 소인 개경으로 오되 이 경주 지역을 통제하고 경주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을 이 경순왕으로 임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그 호족을 그 지역의 책임자로 인정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인은 그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포로를 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북진 정책은 여러분 뭐 보시면 되고요. 우리 다시 앞서서 이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면서 이 서경, 즉 이 평양 지역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서경 중시했고 거란을 배척하고 영토를 넓히면서 청천강부터 영흥만, 여기가 영흥만이거든요. 이 지역까지 진출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화적으로도 훈유 십조, 불교 장려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이제 돼 있는데, 네, 여러분 요런 부분들은 네, 훈유 십조는 왕건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내 유언으로 한다. 이제 그 내용 중에 불교를 장려하고 유교랑 풍수지리서를 존중해라. 중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중국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해라.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Bye.